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절반을 이끌고 간다고 볼 수가 있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전에 우리 정치가들 보게 되면은 사실 전 세대의 정치가들은 이 정도 비중이 있는 정치가가 막말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가들이 등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송영길 의원도 이제 막말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랄까 사적인 사석에서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막말들을 이제 했는데요. 오히려 또 본인 자신이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에게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도 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그 막말 중에서는 최광욱 전 의원이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인데다가 또 대통령과 현재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정부에 종사하는 분들을 동물의 왕국이라까지 이렇게 비하를 하고 심지어는 공인으로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암컷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을 듣고서도 더 심각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런 뭐랄까 일본군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후원금들을 갖다가 이제 유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어떤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공직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처벌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 뭐랄까요 현재 이렇게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막말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책임이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 시대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 막말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은 일종의 증오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 그 정당에 대한 증오감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집단적인 어떤 분노나 증오감들을 표현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맥락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발전이 돼서 정서적 양극화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정치적 대립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정치적 양극화가 보통 사람들, 시민들의 어떤 생활 세계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상 생활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그게 그 일상 생활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이제 최근에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제 이 양쪽 지지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어떤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40%를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8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의 어떤 갭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래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알아본 그래프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88%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힘당이죠. 그 지지자들은 38%만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정당 지지자들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걸 이게 완전히 한 50%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좀 거의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까지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평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인식의 차가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차가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높고요. 한국이 그 다음으로 높은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고 미국이 두 번째로 이제 갭이 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처럼 이렇게 북유럽의 정치권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그 수준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의 당쟁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상호 일기 쓴 논붕당이라는 붕당을 논한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은 당시에 당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견문한 걸 이제 써놨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조 이래로 당쟁이 이제 당파가 갈리기 시작해가지고 동윤서인 갈리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대에 오게 되면은 당파가 다르면은 그 당파를 자손들이 계속 세습을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직 세습하는 지경까지는 안 이르렀죠. 지역적으로는 이제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패밀리가 세습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조선시대의 당쟁은 가문이 세습을 하면서 대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고 당파가 다르면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대립이 심합니다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적폐청산을 하면서 한 2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당파가 다르면은 같은 마을에 모여 살았다. 지금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모여 살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어디에 모여 살고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다른 당파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말씨도 틀렸고 복장도 옷차림새도 틀렸다.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복장, 쓰는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당파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대립이라든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생활세계에 내려와가지고 결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말씨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같은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상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까지도 이게 이제 대립과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니까 국가의 개혁이 이제 지연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의 어떤 기반이 이루는 게 저는 경제적 양극화 바로 직접적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그 긴장과 대립이 격화가 되고 있는가? 그런 그 저변에 경제적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상위 20%하고 이제 시장 수도 5분위 배율에 이제 가는 건데 시장 소득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얻은 순수한 소득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소득을 이제 추산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낮아지긴 하지만은 상위 2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시장 소득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6배가 넘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볼 때는 4.5배 수준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 소득 격차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 제일 그 상황이 좋았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상황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가 뭐랄까 정치학에서 볼 때 어떻게 권위주의 시절에 어떻게 더 이렇게 배분이 더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더
고르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민주화 이후에 이 소득 분배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양극화에. 최장립 교수님이 쓴 유명한 그 책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논지가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경제적 민주화를 갖다가 저지했다,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져서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인권이 보호되고 그랬는데, 경제적 문제에서는 훨씬 더 오히려 또 상황이 또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되면, 진보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보수층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도층이 이제 약화되고 있고 진보층이 강화되고 있고 보수층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 변화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진보 진영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결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이 중도층이 이제 중산층이 약화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양쪽으로 양극화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경제적 양극화가 보수 진영한테는 이제 불리하고요. 진보 진영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 가운데의 그 정치적인 충돌이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도층을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어떤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16년 이후에 어떤 정치적 진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도층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지는 저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수가 다시 이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진보층이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 정부, 소위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그쪽의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이 안 되는다는 걸 이제 좀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뭐 한 2배 이상 뛴 결과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랄까요,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대량으로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더 광범위하게는 이제 서민층하고 젊은층에게 절망적인 그런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치적 지형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경제적 양극화가 롱텀으로 장기간을 걸쳐서 보게 되면은 경제적 양극화가 강화가 되면서 중도층이 축소가 되고 양쪽 진영이 확대가 되는데, 특히 진보층의 어떤 확대가 더 컸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렇게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뒤처지고 이제 탈락한 그런 집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희망이 이제 없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뭐랄까요, 자기 처지에 대한 어떤 비관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원망,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르상티망이라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노, 이제 절망, 좌절, 증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의 어떤 대중들, 또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개선될 희망이 없다.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현실에 대한 르상티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라는 게 아주 낮은 단계의 감정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192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니체가 이제 정의한 걸 보면은 르상티망이라는 게 의미 없는 고난, 그다음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조건, 그런 조건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 환경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양극화가 커지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까지 가게 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막말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이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하이에크라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게 이제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10장에 어떤 내용을 써서 이 책이 이제 사실은 왜 그 30년대, 40년대, 그 20년대 이후에 독일,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왜 탄생했느냐에 대한 그 경제적이고 이제 그 대중문화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보면은 왜 가장 그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히틀러라든지 뭐 무솔리니라든지 사실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히틀러라든지 히틀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사회적인 불황아들, 깡패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거든, 사실은요.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언어들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라든지 선동하는 걸 보면은 대중의 가장 낮은 단계의 감정,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유태인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한 60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괴테를 배출하고 칸트를 배출하고 베토벤을 배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굉장한 퀘션이죠. 근데 바로 이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격차들, 이런 것들이 강화될 때 르상티망이 일어나고 대중들이 그렇게 되면 낮은 단계의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불황화 집단들이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도저히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인류의 비극들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거기까지 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점점 오늘날 이렇게 막말이라는 정책 품격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우려를 이제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적할 게 이제 586 세대의 타락인데요. 586 세대라는 것은 저도 뭐 586 세대입니다만은 한때는 그 뭐랄까 민족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인데 아까 제가 듣은 사례들을 봤습니다만은 그 사례에 나온 사람들이 다 586 세대의 정치가 특히 이제 진보 쪽 진영에 속한 정치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586 세대라고 하는 그 집단이 집단적으로 또 굉장히 뭐랄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이 말이죠. 그 제너레이션 중에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정치 진영 그 그룹들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 586 세대는 사실 이제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세대긴 하지만은 그 민주화라고 하는 또 자유라든지 소위 뭐 진보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차라리 이제 부패하는 거는 어떤 때 부패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사실은요. 자기 안에 어떤 자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자기를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막말을 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때면 종군이 한번 할머니 들어갔다 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행동과 낮은 수준의 말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내면에서 자기 도덕성이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럴 때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과거에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 도덕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적인 어떤 그 뭐랄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붕괴 상황이랄까요, 도덕 붕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거에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실은 옛날에 그 586 세대라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뭐 다 직접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80년대 초까지는 그 PD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그 운동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83년부터 85년에 이르게 되면은 북한의 주체 세상을 가지고 그 운동의 이념을 삼았습니다. 다 공공연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것은 1989년에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망 선언을 받았습니다. 89년 이후에 그 무너진 그 공산주의 사회를 보니까 형편없었죠. 그리고 엄청난 그 인권 침해들이 일어나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그 추하한 어떤 진실들이 밝혀졌죠. 주체 사상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파산된 사상이죠, 사실. 오늘 북한의 어떤 체제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체제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89년 이후에 사실은 전향을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걸 전향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 정도가 전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정신 세계에는 역사적으로 파산된 그런 정신, 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완전히 그 뭐랄까요, 불화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현실과 맥락을 만드는 일들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정신이 부패돼 버렸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사상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의 내면에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인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얼굴이 두 개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나오는 거죠. 진부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현대라고 하는 이제 상황인데요.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탈진실의 시대다. 그러니까 옛날에 탈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표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적 견해가 틀려도 그런 견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치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아니스트거든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아주 그냥 아주 편하게 합니다, 보면. 심지어는 재임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한 3만 개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트루스와 한 거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어느 진영에 속해 있고 어떤 나의 취향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실과 거짓이 정말 이제 가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 같은 것도 쉽게 합니다. 옛날에는 막말하기가 어려웠죠, 사실은요. 막말하면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막말하면 이제 다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막말을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품위가 있느냐 품위가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서 그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막말이라는 것과 정책 품격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원인에 보면은 폴스 트루스 시대라고 하는 그런 현대의 전형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탈진실의 시대에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터너티브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유시민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정원 씨가 조국 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땐 둘이 친구죠. 서울대학교. 그래서 야 조국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뭐 공문서를 유죄했다. 근데 자기가 같은 동양대학에 정경심 씨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알아봤더니 그게 다 사실이더라. 큰일 났다 그랬더니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이 걱정 마라. 얼터너티브 팩트를 제시를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터너티브 팩트가 뭐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어떤 그 진실이라든지 팩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를테면 김의겸 의원이 뭐 룸사롱 뭐 술집에서 윤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이 폭탄주를 마셨다. 다 이제 사실이 아니었죠. 근데 지지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지자한테는 그게 좋아요. 그걸 오히려 얼터너티브 팩트예요, 이게. 그게 오히려 더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수준 낮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오늘날 포스트루스 시대의 그런 정치 환경과 직접적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 자체가 과연 모럴한 것인가 하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가치는 평등에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주권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포리테이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여러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데모크라시라는 게 그렇게 모럴할 수가 없다. 그 정치 체제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대중이라는 게 정치에서 올바른 견해를 중요시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쾌락을 더 중요시한다. 유명한 예로 선장과 선언에 관한 얘기하고 그다음 의사하고 어린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자, 이 약이 너한테 좋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싫어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건 단 사탕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는 다 섞였죠. 이를테면 몸에는 안 좋고. 그래서 그 플라톤이 비유하기로는 일반 대중들은 사탕을 원하지 쓴 약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포퓰리즘이죠. 이게 포퓰리즘. 예. 국가한테 좋은 일들은 안 하죠. 표를 얻기에 좋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정치가들은 국가에 이로운 일들,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맛있는 사탕, 달콤한 사탕을 줘서 국민들을 갖다가 자기 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물론 오늘날 그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정치 체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약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다, 사실은. 전 체제 성격 자체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그 통제를 하고 제어를 못할 때 결국 이제 나쁜 점들이 튀어나오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데마고그들이 결국은 그런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 일상띠망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얻는 거죠.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오늘날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말이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적극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그걸 지지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개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오히려 통제가 됐었는데 뭐랄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점점 통제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오늘날은 점점 더 격화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인가 한데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 품격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크라시라는 것 자체가 또 품격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체제는 아니거든요. 품격을 요구하는 정치 체제는 사실 군주정이라든지 귀족정, 아리스토크래시라든지 마너키 같은 경우가 사실은 품격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알다시피 지난번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세러모니를 보면 장례식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품격을 자랑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품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주정이 아니니까 말이죠. 군주정을 가진 나라들은 그런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연 이런 품격이 필요가 없는 건가? 아너러블한 게 명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건가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 프라이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 지난번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 완벽하게 그 기획된 퍼포먼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국가가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가? 거기에는 품격이라고 하는 영국 국민들의 프라이드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국인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국가는 이 정도로 품위가 있다. 온 세계에 사실은 그 국가의 어떤 품격을 알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최근에 나온 그 저기 드라마, 영국 드라마 중에서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요. 그 군주제가 과연 원래 군주제라는 영국의 군주제라고 하는 게 입헌 군주제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여왕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왕으로 그 왕관을 받을 때 누구한테 왕관을 받느냐면 국민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사제로부터 받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다른 말로 그 얘기는 영국 여왕의 크라운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주제는 홀링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뭐랄까요? 전혀 민주주의 원리하고 그 상반되는 그런 원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시에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바로 영국이 바로 민주주의가 탄생했던 그 원산지죠. 사실 영국이라는 게. 그 원산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데모크라시에서도 군주정의 만화기에 뭐랄까 고귀함, 아이디어, 그다음에 인스펄레이션 그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민주정으로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품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드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칠 수상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칠 수상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왕권은 디그니티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우리 영국 국민이라는 것은 디그니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냥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은 부족하다. 우리는 디그니티가 있어야 된다. 고귀함, 뭐랄까요? 위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정부라는 거는 고귀함은 없다. 정부는 유능한 거다. 그건. 일을 해야 되는 집단이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모크라시인데 그런 디그니티를 대표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순수하게 데모크라시이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좀 있어가지고 입헌군주제처럼 일본처럼 됐다면은 조금 문제가 달라졌겠는데 지금 원래는 대통령이 그 왕권과 비슷한 디그니티를 대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자신도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말 이렇게 그 진흙탕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디그니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야 디스턴스가 있어야지 사실 디그니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지금 데모크라시를 가지고는 영국이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처럼 품위 있는 그런 정치의 그 자원들, 리소스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자유시장 원리에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게 이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에서 이제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나온 보수 정부에서 나온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품격을 회복을 하려면은 결국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티망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상티망이 좀 설사 있다 해도 낮은 수준 단가에서 해야 되고 일상티망이 커져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낮은 단계의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파괴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처럼 영국의 물론 대처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원리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뜻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복지국가의 병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균형을 회복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경제적 민주화를 오히려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른 물론 뭐 자유시장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는 게 정치 품격을 살리는데 또 정치 체제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적 참여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좀 이렇게 그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500년 전에 그 대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밖에 있을 때 그 정치의 무관심이 결국은 악당들이 악당들부터 지배받는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상당 사실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다 밖에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재단은 아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 또 교양과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들, 재능을 갖추신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양화가 악화를 구축을 해야지 한국 정치도 좀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덕의 회복인데요. 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정치 철학자가 있죠. 맥킨타이어 쓴 유명한 책이 이제 애프터 버추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책이 뭐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현대 정치에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덕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간에게 갖춰져 있는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버추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잉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성리학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취급평천하니까 수신이 가장 먼저 정치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할 거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인격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취급평천한데 오히려 덕이 과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 현대 정치를 보면은 정치가가 되기 전에 수신이 돼 있다, 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일반 국민이 관심이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철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개인주의고요. 하나는 이제 시장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주의 바탕이 이제 자유주의죠. 개인주의라는 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라는 게 자기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게 개인주의죠. 자기한테 좋은 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자기가 좋은 걸 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유주의고 그게 개인주의죠, 사실은. 근데 그 개인주의라는 게 과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만 지키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누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이 안 보는 방에서 홀로 있는 방에서조차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천리라든지 아니면 서양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라든지 자기에게 인간이 가야 될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건 개인 이전의 어떤 원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덕목을 만들고 그 덕목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류 사회를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보면은 삶의 원칙이 없는 거죠. 덕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시장주의라는 것은 사실 효율성만 중시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은 부담 문제라고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어떤 그 사상적인 문제가 결국은 덕의 상실을 가져오게 됐고 그 덕의 상실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현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되게 뭐랄까 그 거리의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보면 우리 비천한 게 오히려 주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오늘날 젊은 세대의 말을 보면은 그 이를테면 재밌다는 할때 비속어를 씁니다. 개 재미있다 이렇게 합니다. 맛있다를 개 맛있다 그럽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저희 세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세대가 볼 때는 왜 저런 말을 쓰나? 딸들도 그냥 딸이라고 하면 될 건데 개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개혁운동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에서 일어났을 때 그 본부 이름을 개싸움 본부라고 했습니다. 개싸움 본부. 그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방송에도 쓰고 있고 일반에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은 삶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절대적 원칙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각자의 그 도덕적인 행동들은 각자 취향에 맡기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 전체가 비천한, 비속한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맥킨타이어는 니체주의, 니체의 어떤 허무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극복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얘기했던 성리학의 어떤 가치들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옛날에 논어라든지 여기 나왔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품성들이나 덕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들 세대까지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상당量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실된 것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상실됐냐, 덕이라고 하는 상실된 덕을 아주 좀 회복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